신나게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술을 담는 그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영화의 프레임은 뭘까?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종교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는 같아. 사랑과 어떤 사람의 상실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 사랑, 중독, 상실, 구원에 대한 영화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들어가 보면 어떤 이런 자본주의와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나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 그 안에서 마음껏 자신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을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게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자 주인공이 떠나는 곳이 라스베가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에서 잠깐 스쳐가는데 그 수녀가 뒤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수녀가 전단지를 왜 나눠주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만 남은 삶? 그러면 라스베가스는 어떤 진심도 사랑도 없는 자본과 쇼핑만 존재하는, 사랑도 쇼핑을 하는 거니까 그런 황무지 같은 곳이잖아요. 응? 황무지로 떠난 거잖아. 그 인간들의 죄를 안고 황무지로 떠난 고행자의 하나의 상징인가? 그런 식으로도 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라스베가스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굉장히 화려하고 그 인간들의 원죄를 끌어안고 황무지로 떠난 어떤 순교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술자리에 있는 젊고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의 술자리로 이어집니다. 멋진 영화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영화 관계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영화는 뭐죠? 영화는 물론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자체가 영화고 우리가 영화를 분석하고 있지만, 영화는 현실이 아니지. 보여주는 거지. 진실이 아닌 것. 그게 아니면 진짜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사랑일 수 있겠죠. 알았어요. 영화를 본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젊은 분들이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찾아와요. 그래서 아우 돼지우리 정말 좋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사실 내가 쓴 게 아니야, 이름만 빌려줬지, 해고됐어. 뭔가 원래는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때 니콜라스 케이지가 여기 와서 하는 거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여성들 앞에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부자들이죠.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또 돈을 빌리려고 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 초반에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게 잠깐, 이 사람이 벤인가 이름이? 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바닥에 떨어졌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회사에서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버리죠. 다 포기해버리는 것 같은 마음.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출발했지. 거기서부터 영화가. 여기서 이제 대화를 보면 굉장히 시시콜콜한 얘기를 아는 척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 거기서 제대로 관계 맺는 법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또 돈을 빌려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돈을 빌려서 또 술을 마시러 옵니다. 술을 마시러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자를 꼬시려고 막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진짜 말도 안 돼. 아무도 꼬셔지지 않을 말을 해. 굉장히 그 술 한 잔 사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한 잔 산다고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바에 있는 다른 여성, 어떻게 보면 이 여성도 혼자 여기서 드시고 계셨으니 그 누군가 괜찮은 사람과의 만남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유혹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눈이 이쁘다는 칭찬 정도 하고 그냥 바로 자기 아파트로 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뭐 여기 있는 술집 사장님도 말이 안 되지. 너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주변에 민폐 끼치지 마라.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우리 집에 가면 좋은데 이러면서 당신은 귀여워 이러면서 이 사람을 칭찬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나오는 벤의 모습은 그냥 자기 컨트롤 안 되는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 그 자체죠. 근데 이제 뒤에서 나오는 벤의 모습과 연결해서 보면, 뒤에서 이제 여주인공을 길거리에서 만나면서 그 여주인공과 밤에 관계를 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벤이 원한 거는 외로움의 해소였죠. 외로움의 해소를 원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막상 이 사람은 계속 뭐 자기가 잠자리 기술도 끝내주고 냄새도 좋고 막 그럼 칭찬을 하면서 어필을 하죠. 그래서 술 좀 줄이세요. 처음 만나는 여성조차 관계를 이어가지 않을 거면서 술을 줄이라는 조언을 하면서 갑니다. 그냥 못하는 거였을까? 그랬을지도 모르죠. 어, 운전을 하면서도 술을 마셔요. 그래서 경찰 눈치를 보면서 이 술을 또 접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이 쇼를 보면서 이제 술을 또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퇴폐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쭉 보여주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또 여성을 만나면서 여기서 이제 술 때문에 마누라가 날 떠났는지 마누라가 떠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지 생각을 하는데 이때 반지를 잃어버릴 거야. 이때 이 길거리 여성이 반지를 빼가버리거든, 입으로. 이 영화가 넷플에는 없을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돈을 또 바꾸러 오는데 이때 이제 술을 조금 못 마셔가지고 금단 증상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낮부터 이제 술을 마시러 오는 거지. 그래서 뭐 자넨 젊다 이렇게 뭐 주변에서 온통 조언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벤은 자기를 파괴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파괴시키고 싶은 사람인데 자꾸 주변에서 술을 뭐 끊으라니 뭐 젊다느니 뭔가 이런저런 나를 바꾸려는 시도들을 하지. 근데 벤은 그러고 싶지 않아. 여기서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하거든요. 나 버번을 마시면 좀 나아질 수도 있어. 뭐 나한테 키스하고 내가 당신의 그런 입술을 느끼면 더 나아질 거면서 굉장히 에로틱한 막 말을 녹음기에다 대고 고백을 해요. 녹음기가 말하는 건 뭘까? 지금 어쨌건 서서히 자기를 파괴시켜가는 사람이 녹음기에다 대고 녹음을 하면서 상대에게 욕정을 드러낸 거는, 그거는 이 사람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서 같은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그 엄청 강해진 마음으로 뭐 저녁에는 같이 할까 고백을 하는데, 뭐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회사에서도 결국 잘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해고 당합니다. 퇴직금으로 두둑하게 받고 라스베가스로 떠나는 거죠.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수용되지 못하고 본인을 계속 파괴시키려고 했고 드디어 때가 온 거죠. 파괴당했고,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유리와 여주인공 세라. 유리는 포주고 세라는 직업 여성이죠. 그래서 이 유리라는 남자는 그 세라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계가 어떤 구원자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로 보는 게 가장 심플한 해석이긴 한데, 그 해석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유리는 약간 뭐랄까 그 포주고 폭력적인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폭력도 많이 행사하고 뭐 도망가는 세라를 잡아다가 또 다시 일을 시키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폭력적인 어떤 아버지의 강압으로 자아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형식. 어때요? 내가 그래서 라스베가스를 생각하면 이혼소년 캠프를 보는 것 같았어요.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을 보면서 폭력적인 부모님에게서 자아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항상 이렇게 쫄려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내가 부모가 되고 이 사람을 구원할지 모른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의미 있는 존재 가치를 느끼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벤과 세라인데, 벤은 인생에서 굉장히 큰 후회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죠. 뒤에서 이제 암시적으로 나오는데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와 아들이 정확히 뭐 어떻게 떠났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도 뭐 굉장히 후회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과장돼 있어서 그렇지. 뭐 포주고 라스베가스고 그리고 또 직업 여성이고 또 이 사람은 또 알코올 중독이 너무 막 극심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강렬하지. 이런 사랑의 구도는 우리가 이혼수녀 캠프에서 많이 봤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서 한 번도 어른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할까? 더 세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간 역할, 특히 부모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크지 못한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도 자아를 갖지 못한 불안한 아이, 불안한 애착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기 감정을 닫아버리고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형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회피와 불안의 결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유리라는 사람이 아무튼 러시아 마피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자기가 이제 세라를 이용해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세라를 이제 선물로 주는 뭐 이제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나는 최고의 서비스를 해줘요. 쉽지 않지만 좋아요. 뭔가 이 안에서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유리가 시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해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삶을 자부심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유리의 요구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거죠. 시키는 대로 사는 삶. 유리에게 종속돼서 구속된 상태로 살고 있어요. 이거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이거는 해석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저런 아버지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이 이 세계로 옮겨와서 정말 기뻐. 그래서 당신이 기뻐라고 하지만 LA에서는 왜 도망갔지? 도망갔다가 한번 잡힌 적도 있어요. 정확히 이력이 나오진 않아. 우린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관계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를 하면서 유리가 물어봐. 외로운가? 지금 관계하면서도 외로움을 느껴. 지금 유리에게 세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도구죠. 유리가 뭐 이렇게 많은 여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건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회사에서 잘린 벤은 그 돈을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지. 돈을 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로 가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이제 모든 것들 다 싸가지고 태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태우는 물건들 중에 이제 사진들이 있어요. 그 아이의 사진, 아이의 자전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러니까 아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상실을 한 거고, 뭐 다른 나라에 갈 것도 아니까 여권도 태우고. 그래서 여기서 벤은 인생을 끝내러 가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는 그러면 인생의 종착지야. 끝내기 위해서, 자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를 파괴시키기로 선택했고, 그래서 마음이 없는 공허한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는 그러니까 사막 같은 거죠. 마음 없이 이제 쾌락만 남아있는 도시로 가는 거지. 술 먹다 돈 다 썼는데 살고 싶으면 어떡해.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를 용서하려 들지 않아요. 자신한테 술을 먹지 말라는 말도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 이 사진이 나오거든요. 이제 떠나버린 아내와 이제 아들이지.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라스베가스로 떠나죠. 모든 이제 기억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원래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나오지 않아. 근데 아내가 떠났다는 말만 나오는 걸 보면, 아니면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 돼서 가족들이 다 떠나버렸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암시적으로 나오는데 유리를 뒤쫓는 또 다른 조폭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스포를 하자면 뒤에서 유리가 살해를 당해요. 어떤 조직들 간의 전쟁이었겠죠. 그래서 살해당하게 되고 세라가 유리에게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돼. 그러면서 더더욱 벤을 끌어안거든요. 벤을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거든. 내가 부모에게 구속당해서 그렇게 부모의 억압 속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억압에서 벗어났을 때 자유롭고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삶을 사느냐, 그게 안 되는 거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나를 구속해줄 다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역할을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부모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누군가의 서툰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하고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 진짜 재밌는 게 문제가 되는 한쪽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든 아니면 뭐 굉장히 파괴적이든. 그런데 그 반대편에 남자가 알코올 중독이고 막 완전 미쳤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막 행동해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없었지만. 그러면 아내가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같이 살아. 그러면 사람들은 야, 아내는 정말 천사네, 수녀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그런 상황에서의 그 아내는 어렸을 때 불행을 겪었어요. 그 불행의 크기에 따라서 더 말도 안 되는 남편과의 시간을 버텨낸다고 표현해야 될까?
웃기는 거지만 그 여지 없어 진짜. 여지 없어. 여기서 이제 유리도 과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리가 무슨 뭐 돈을 들고 튀었는지 지금 유리를 죽이러 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구원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요. 원래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견딜 수 있을 만큼까지만 그 안에서 머물죠. 내가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그 마음에 취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대가 구원받지 않아도 내가 상대를 구원하고 있다는 그 감정에 취하는 거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상대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아. 그러면 오히려 더 싸움이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서로가 구원적 컴플렉스에서도 얘는 벗어나고 얘는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이제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서로 잘 맞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뭐 한쪽만 예를 들어서 변화한다 그러면 또 다른 구원할 만한 사람을 또 떠나가게 되고,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또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을 구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무력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 판단이 되면 끝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끝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 곁에서 이제 계속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가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세라가 여기서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니까 빨간불인데도 이렇게 사람을 칠 뻔한 거지. 난 건너가고 당신은 서는 거죠. 영화 결말에 대한 복선일까요? 나는 건너가고 당신은 서는 거. 이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암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제 남은 돈으로 좀 값싼 모텔에 가서 묵으러 갑니다. 더 홀 리어인, 그래서 이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런데 이게 말장난이에요. 뒤에서 이제 저거를 더 홀 유아인이라고, 니콜라스 케이지 눈에는 이제 저렇게 보이는 거지. 그게 이제 뒤에서 아까 봤던 그 세라에게 빠졌다는 거를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과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랑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지. 여기서 벤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고, 어차피 자기는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그 자신의 어떤 갈망과 외로움에 몸부림치지만 그 외로움을 해소하고 누군가랑 관계를 맺는 거는 두려운 사람. 너무너무 외로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너무너무 외로운데, 그렇지만 그 외로움을 해소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은 없어. 또 세라의 회상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이제 수치스럽고 본인이 가치 없는 존재로서 여겨지는지에 대한 회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나는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겪는 일을 이제 묘사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굉장히 추악한 현실이죠. 그래서 본인은, 그리고 폭력적인 유리 밑에서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의미 없다, 내가 왜 사나 라는 생각을, 나는 지금 이게 어떤 의미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벤은 세라에게 가서 이때 이 장면이 뭐랄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게 분명히 라스베가스고 향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인데 뒤에서 수녀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고, 세라의 목에는 이게 초커랑 십자가가 걸려있거든요. 초커는 구속과 성적인 것을 상징하잖아요. 십자가는 구원과 어떤 헌신을 상징한단 말이야. 수녀들도 종교적인 헌신과 그런 그 구원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저런 전단지는 어쨌건 홍보 행위잖아. 영업 행위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한 구도에 이제 잡혀 있어요. 수녀와 전단지라는 그 부분, 어떻게 보면 그 아이러니한 상징을 담은 것, 그리고 지금 세라의 목에 걸린 초커,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초커와 또 본인의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그런 의상들로 해서 쭉 이게 이제 한 장면에 쫙 잡혀 있죠. 세라는 유리에게 구속돼 있고, 유리가 죽고 나서도 본인이 없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벤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벤이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았지. 그리고 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본인의 원동력으로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벤은 세라를
세라를 고용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마친 세라는 벤의 방에 오는데 벤의 방에 이제 온통 그 술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방 자체가 어떤 의식을 치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색감을 이렇게 쭉 배치를 해놨단 말이지. 거기서 이제 술병도 배치를 해놓고 그렇게 이제 세라는 뭘 해도 좋다라는 제안을 하고 그리고 세라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벤은 그런 게 이제 관심이 없다고 해요.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술도 마음 마실 수도 있는데 가지만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가지만 말아줘. 그 벤은 관계를 원해요. 하지만 관계를 원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보면 벤이 가진 아이러니고 우리가 어떤 회피형 사람들의 무의식 세계를 말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관계를 원하지만 관계를 원하지 않는. 그래서 그 본질이 없는 마음이 없는 도시의 상징이잖아요. 라스베가스. 그 물건과 쇼핑이 있는 곳. 그래서 얘기하면서 옆에 있어달라고 하면서 그 시간만큼 이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에 왜 왔냐. 말 그대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거든요. 세라 입장에서는 뭐 이런 일을 많이 겪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차도 팔고 얼마 오면 당신은 죽나요? 근데 벤은 한 4주쯤 후면 나는 죽을 거다. 세라는 그러면 네가 이제 4주 동안 모든 걸 쏟아내고 죽을 건데 그럼 난 뭐냐? 사치품이냐? 그렇대요. 인간이 더 이상 이제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도시죠. 감정도 없는 도시. 그런 도시로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도시로 간 거예요. 욕망과 쇼핑과 욕망만 있는 도시로 간 거지. 어떻게 보면 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아내와 아들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지키는 거였지.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한 자신을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술로 잊어. 그리고 자기는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를 파괴해 가고 있어요. 계속 아까 봤잖아. 이 여관방에 주변이 다 술병이에요. 저 정도로 양주를 계속 들고 마시고 있으면 운전할 때도 마시고 있고 이러면 죽지 않을까? 당신은 사치품이야. 그렇게 이제 죽음을 결심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세라는 자신을 투영시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프로인 세라가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지. 원래라면 이제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이제 다음 날을 준비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좀 프로답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들어오고,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해가지고 밤새 번 게 겨우 이거냐고 유리에게 또 폭행을 당하고 뭐 칼을 들어서 반항을 해보지만 여기서 이제 여주인공은 유리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날 다뤄라. 오히려 이제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으로 유리에게 반항 아닌 반항 순종을 하죠.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구만요. 여주인공이 회상을 하면서 말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뒤에서 벤을 자기는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런 성적인 걸로 돈을 벌면서 그 자부심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을 마치 회상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 여주인공이 과거에 기억하고 있는 여주인공 현재 마음에 영향을 준 부모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겠죠. 자기에게 칼자국을 내고 그리고 울어. 그러니까 여주인공은 유리를 가엾게 여겨. 말 그대로 이제 애증의 관계지. 나에게 폭력을 쓰지만 나 말고는 아무도 없어. 얘도. 그 사람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잘못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세라는 그 전날 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유리한테는 또 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돈을 좀 빨리 많이 벌어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막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어떤 호객을 하다가 또 수모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벤이 생각나. 세라는 인생을 포기했고 내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되게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계속 애를 쓰고, 실은 이제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치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뭐 세라가 그런 건 아닌데
내 삶이 공허하고 내가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은 많이 버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 돈을 조금 더 어떤 물질적인 거에 많이 쓰거나 소비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이제 내가 그만큼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거는 이제 불안정한 애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세라 입장에서는 벤이 맞아. 자기를 성적으로만 대했고 자기를 소비하려고 드는 말 그대로 사치품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자기를 인간으로 대해줬다라고도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벤을 보면서 그냥 의미 없이 죽어가는 자신을 투영하고 나를 구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이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싶어. 세라는 자기를 때리고 칼 자국을 내는 유리조차도 어떤 연민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리와 세라의 관계는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해석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이 사람에게 뭐 납치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삶을 저당 잡혀서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연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런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유리와 세라의 관계에서는. 근데 이제 벤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걸 깨달은 거야. 벤은 더 자기가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졌거든. 뭔가 특별한 느낌이에요. 이 특별한 느낌이 결국 자기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발견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불행을 지금 이 사람이 현재 느끼고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함으로써 어린 시절에 나를 구원하려는 시도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시도인 거지. 그래서 특별한 느낌이 들지. 왠지 이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그리고 그 잘해줌으로써 채워지는 느낌을 갖고 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도 그 사람을 찾아다녔고 결국 찾았어. 찾았는데 벤은 여기서 벤치에 앉아서 졸고 앉았어. 술 마시면서. 아, 여기서도 뒤에서 수녀들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장면이 있네요. 그럴 리는 없어. 이거는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상징이 분명히 담겨 있는 장면이고 잘해주면서 회복은 안 되죠. 그냥 자기에 취해 있는 거죠. 그 잘해주면서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될 수 있지. 예. 근데 그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해주면서 잘해주는 과정에 취하고 그 상황에 그냥 머무르려고 해요. 그 상황 자체가 주는 그 만족감이 있으니까. 차는 아침에 팔았고, 그래서 여기서 벤은 혹시 같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벤은 어쩌면 누구여도 좋은 상태고 누구여도 안 되는 상태였었죠. 자기를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곁에 둬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지.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걸 극도로 경계하지만 또 굉장히 가까워 외로우니까 누군가로 채우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때문에라도 자기는 빨리 떠나고 싶어. 내가 이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람을 또 파괴할까봐 두려워. 그래서 사랑하니까 떠나. 사랑하니까 사랑해선 안 돼. 그게 너무나 회피형스러운 마음이긴 하지. 그래서 원하면 돈을 지불하지. 그냥 당신을 보고 싶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사치품이라고 말은 했지만 진정으로 자기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자기를 사람으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 라스베가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껍데기의 도시야. 성녀의 옷을 입고 호객을 하는 수녀들과 즉 이 거리의 여성의 옷을 입고 사랑을 바라는 세라가 대비되고 있는 장면이죠. 세라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십자가,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걸까? 아니면 더 아이러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치를 한 걸까? 세라가 바랬던, 갈망했던 건 그런 마음, 본인을 구원하는 거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서비스를 주고 있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살고 있었지. 그렇다면 세라에게 억압된 감정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고 벤에게 억압된 감정은 죄책감, 뭐 또 억압된 건 아니지. 대놓고 터져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건. 세라는 저녁 식사 같이 못한대. 왜냐면 세라는 지금 밥 먹고 그렇게 한가하게 다녔다간 또 유리한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세라는 이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 게 두려워. 그래서 가버립니다. 그 뒤에서 수녀들은 계속해서 호객을 하고 있고요. 가짜 수녀잖아. 본질은 수녀가 아닌 사람들인 거죠. 맞아. 세라의 내면에는 수녀가 있다. 그리고 세라가 또 뒤에서 천사라고 불리거든요. 그리고 세라의 저 구속된 십자가 같은 게 그런 더 아이러니함을 자꾸 상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라가 유리한테 와가지고 아, 나 오늘 돈 많이 벌었다고 약간 칭찬받을 그런 칭찬을 바라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근데 유리는 약간 지금 맛이 갔어. 주제가도 엔젤사이구나. 보통 신의 존재, 종교인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속세의 극단에 서 있는 직업 여성이 절망에 빠지는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그런 모순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라스베가스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라스베가스는 정말로 공허한 황무지 같은 공간이야. 그 황무지 같은 공간에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 황무지로 내던져진 그 사람을 구원하려는 한 여성의 이야기인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세속적인 공간으로 풀어낸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건 유리는 이게 맛이 갔어. 그래서 막 자기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막 무섭다, 막 두렵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유리가 세라를 풀어줍니다. 세라에게 다신 너를 안 볼 거다라고 하면서 세라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유리를 아까 추적하던 그 조폭들이 유리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유리가 죽는 거를 암시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었던 폭력적인 아버지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세라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란 생각을 해. 그러면서 세라는 구원자를 선택하지. 그래서 유리는 여기서 죽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세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라는 그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살아오던 자아가 없는 존재야.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구속당한 상태로 자아가 없는 상태로 살다가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됐어. 이제야 갑자기 내 삶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자 컴플렉스가 발동을 하는 거죠. 나는 원래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벤이 뭐 같이 저녁 먹자고 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시킨 임무가 있어. 가서 돈을 벌어야 돼. 여기서는 라스베가스기도 하고. 음. 그리고 벤은 죽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라가 벤을 찾아와요. 이게 이 영화가 말해주는 어떤 구원자 컴플렉스다. 낭만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자 컴플렉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유리가 죽고 나서 벤을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만약 그냥 좀 그럴듯한 로맨틱 영화였다면 벤과 사랑에 빠지고 나서 세라가 유리에게 반항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러면서 이런 장면이 나왔을 텐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세라는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아이에 머물러 있고 한 번도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형태를 띠어요. 벤이 세라에게 의존하는 것 같지만 세라도 벤에게 굉장히 의존하는 사람이 돼버리지. 누군가가 나를 의존하게 만들므로써 내가 상대한테 의존하는. 그래서 이혼소녀 캠프에서도 나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면서 나에게 의존하는 남편에게 의존하잖아요. 그 남편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남편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남편이 그냥 술 먹는 상태를 유지시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여기서 이제 세라의 상태죠.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돼.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구원의 형태로 상대를 구원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원했던 거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바랬던 게 이제 세라의 마음이었는데 그것을 의존과 구원으로서 풀어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유리에게서 벗어나고 처음으로 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알코올 중독이 됐냐라고 질문을 하는군요. 벤 뒤로는 물속에 이 어항에 물고기들이 떠다니죠. 벤의 정신 상태가 막지 않은 거를 표현하는 거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나.
나의 알코올 중독의 이유를 묻는다면 이건 첫 데이트가 이게 마지막 데이트가 될 수도 있다. 나의 알코올 중독 여부를 묻는다면 난 너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왜 당신은 자신을 죽게 만드냐. 질문에 이유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배는 내가 왜 이런 고행을 택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도착지가 어딘지는 알아. 내 고행의 이걸 고행이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무슨 생각해? 나한테 화났나?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면 자신이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말리려고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의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제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장면이 지금 관계가 약간 역전되는 상황인 건데 이 전에는 어땠어요? 벤이 혼자 벤치에 앉아있고 세라한테 저녁 먹을래? 세라가 그럴 수 없어 하고 택시 타고 가버리거든요. 그 옆에 이제 수녀들이 있고. 이번에는 벤이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요. 잘 가. 오늘 정말 너랑 있어서 즐거운 밤이었다. 라고 하니까 세라가 우리 집에 가요라고 해. 세라가 벤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요. 근데 여기서는 세라가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세라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는 취한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시점에서 그 역할이 주어진 거는 딸로서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유리에게 구속된 여성으로서 역할이 끝나면서 본인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는 거야.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모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와 너무나 닮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너무나 자신과 어린 시절에 자신과 닮은 사람과 결혼해서 자신이 부모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케이스. 크게 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그래서 당신을 좋아하고 또 믿어요. 근데 여기서 술을 이렇게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자신을 파괴해 가고 있다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세라가 봤을 때 벤은 자신과 많이 닮았어. 그리고 그런 닮은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자신을 결국 구원하지 못하고 유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은 스스로의 의지로 뭘 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라는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걸 해보고 싶지. 당신을 좋아하고 또 믿어요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뒤에서 삐에로가 웃고 있어. 당신을 좋아하고 또 믿고 그런 어떤 그 믿음과 좋아하는 마음, 진심들이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무의식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닮은 걸 눈치를 못 채니까 만나는 거지. 그건 정말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부분 같아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 세상에 정말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여기서 당신이 그 싸구려 모텔에 있는 게 싫어서 그래요. 여기서 뒤에 삐에로가 있는 거 왜 그럴까? 조금 과장되면서 다 개구라라? 그냥 본인을 구원하고 본인이 어쩌면 의존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지금 벤에게 같이 가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삐에로가 이거 에이 뻥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싸구려 모텔에 있는 게 싫어서? 아니지. 본인이 구원받고 싶어서야. 의존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의존했을 때 안전한 대상. 내가 하고 싶지만 또 내가 구원해줘야 되는 대상에게 의존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대상을 만들어서. 근데 이제 벤은 그렇게까지 또 친밀한 관계는 두려워. 내일 당신 기분이 나아진다면 내일 좋은 호텔로 이사할게. 내일 얘기하자. 벤은 이 사람과 한 집에 사는 그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되면 두려워요. 내가 상대를 파괴할까 봐 두려워. 그리고 내가 근데 세라는 지금 누군가가 필요해. 오히려 세라가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만큼 유리의 존재가 컸겠지. 근데 벤은 나는 잠자리 기술이 순통치 못해. 그러면서 이제 세라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연인 관계면서도 이 사람이 내 부모가 돼주길 바라고 내 가족이 돼주길 바라고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 참 말도 아이러니하네. 그래서 밤늦게까지 얘기하고 늦잠을 자는 거예요. 세라는 벤에게서 인간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 도구로서가 아니고 사람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어떻게 보면 황무지에 세라가 혼자 내던져졌어. 그런데 여기서 고행을 하고 있는 한 승려를 발견했어. 그러면 그 승려에게 내가 물을 주고 이 사람이 어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옆에서 도움으로써 내가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려봐. 그 사막을 걸어가면서 무언가를 얻으러 가는 고행을 하는 승려가 있어. 근데 그 마을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고 삶의 의미를 잃은 한 여자아이가 있어. 근데 스님이 가신대. 그럼 스님을 가서 물도 떠다 드리고 하면서 뭔가 내 인생에 의미가 생겼다는 게 생긴단 말이죠. 마치 그런 장면 같아요. 그들이 왜 남편에게 술을 사줬을까? 그들이 그걸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었구나라는 게 다시 또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을 파괴해야만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벼운 관계를 상대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가볍게 상대에게 어필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상대가 정말로 나와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도망치고 싶어지는. 세라는 내 몸의 주인은 이제 나예요. 그렇게 해요. 우리 집으로 와요. 그래서 벤이 그러지라고 하고 가거든요. 세라의 적극적인 걸로 해서 왔죠. 그러면서 세라의 집에 와서 벤은 처음으로 하는 말이 천사의 집 같다고 해. 천사의 집. 뒤에서 또 세라를 천사로 비유해줘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 정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가 아름답다는 칭찬에 정말이에요? 라고 반문할 정도라면 이 여성은 그동안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진실된 칭찬이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을까. 너무 빨리 일이 진전됐어요. 이거를 추억하고 있거든요. 회고하고 있거든. 어떤 사랑의 본질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사랑은 허무함을 얘기하는 걸까? 그 구원이라는 착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어쨌건 내가 이 사람을 구원했다는 착각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구원했다는 착각이 본인의 삶의 기억으로 남으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는 기억이 그 사람을 하나의 존재로서 다시 탈바꿈시켜줘. 근데 그거는 본인의 착각이야. 실제로 구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자기를 파괴해가고 있었을 뿐이고, 나는 그 옆에서 어떤 승려에게 물을 떠주면서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한 무언가 세상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나는 대단한 기여를 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착각이 사랑이지.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고. 꼭 오랫동안 사귄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오랫동안 사귄 것처럼 느껴졌었겠어요? 본인이니까. 자신을 발견했으니까. 모든 게 편안하고 내 자신을 찾은 것처럼. 그래. 세라에게는 벤이 자기 자신처럼 느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벤을 구원하거든. 이젠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세라가 본격적으로 제안합니다. 짐을 챙겨서 여기로 와라. 하룻밤을 같이 이제 이 집에서 지내게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아예 와서 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알코올 중독자한테 돌았다는 말을 들으면 도대체 얼마나 도운 거죠? 세라 당신 돌았군. 알코올 중독자랑 사는 게 지겨울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며칠 아주 준수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정작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니까 매일 밤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바에 가서 혼자 있는 여성을 유혹하려고 했으면서 정작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살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박차고 있는 상황이지. 관계를 원하면서도 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가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그 관계를 자기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깨버리는 지경에 이르러버리지. 그래서 당신이 해독체처럼 술과 섞여서 날 조절해줘. 오래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세라도 알았다고. 그럼 난 그냥 간다. 그러면서 여기서 세라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수면 위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리 현상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들이, 애는 자기가 지금 너와 이렇게 행복하고 있지만 나의 이면에는 그 내 알코올 중독을 조절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거라는 거고, 세라는 자기도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을 거라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라가 외롭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벤이 이 집에서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그래 너도 외로우니까. 그리고 그 세라가 외롭다는 말이 벤이 여기에 오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
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집에 있으면서 내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외로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거고, 상대가 부탁을 했으니까 명분이 생겼어. 관계는 깊어지어서는 안 돼. 자신을 변화시켜서도 안 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 오케이, 네가 요구한다면 그래, 그러면 그 시간을 함께 할 수는 있겠지라고 되는 거야. 이 회피형들의 사고방식이 조금 이런 경향성이 있긴 있어요. 절대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 할 수 있겠어? 세상 지금까지 눈에 힘이 빠졌던 벤이 아니야. 이 말을 할 때는 정말 세상 강렬한 눈빛을 보내죠. 나한테 술 그만 마시라는 말은 해서는 안 돼. 할 수 있겠어? 내가 죽어가는 것을 멈추게 해서는 안 돼. 사막을 고행하는 승려가 스님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안 넣어드셔도 되잖아요. 나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해. 나는 이 인간의 감정이 다 죽은 황무지를 걸어서 끝을 봐야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마치 그 고행하고 있는 승려의 마음처럼 같은 거죠. 그래서 세라가 그렇게 하겠대. 좋은 시절을 또 보냅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벤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항상 취해 있으니까 짐은 싸가지고 왔는데 취해 있으니까 이 집주인들이 안 열어준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여기 이제 바닥에서 이제 자고 있는 거죠. 이제 슬슬 그 주변에 어떤 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벤으로 인해서 세라의 삶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벤은 여기서 이제 내가 당신 집까지 왔으니까 이번 달 집세는 내가 낼게. 그렇게 해. 그게 편해서야. 그러니까 벤은 이 사람에게 단지 의존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것만 보면 벤이 세라에게 의존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정서적으로 의존이 시작된 쪽은 세라가 벤에게야. 그러면서 어쨌건 여기서 벤은 죽어가기를 선택한 상황이고, 나는 이 순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벤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는 사람이야. 과거를 추억하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미래를 생각하면 자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사랑하긴 해도 내 꼬인 영혼을 당신의 인생에 강요하지는 않아. 스님,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십니까? 나는 가야만 해서 간단다. 스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저 앞에까지만 같이 가자꾸나. 내가 해야 되는 이 고행을 너의 삶에 강요할 수는 없단다. 나는 이 영화가 자꾸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일부러 라스베가스를 배치한 것 같은데, 이거를 황무지로 바꿔놓으면 자꾸 그런 식으로 이게 영화가 자꾸 투영. 그러니까 이혼숙녀 캠프 프레임으로도 보이고, 그 어떤 고행자의 프레임으로 보이고. 근데 또 그 고행자의 프레임이 결국 그러면 이혼숙녀 캠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부들의 모습인가? 또 싶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라고까지 생각이 또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고 당신은 창녀다. 그런 면에서 난 편한 사람인 걸 알아주길 바래. 우리는 서로가 의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리를 두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런 장면이 있었군요. 그리고 이제 저 셔츠를 선물하고 또 선물하는 게 술병을 선물을 줘요. 그러면서 벤이 내가 드디어 짝을 만났군이라고 해. 그쵸.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가 말리니까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를 지금 이 장면이랑 연결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지. 지금 벤에게 부여된 사명은 이건 참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벤에게 부여된 사명은 벤을 파괴하는 거야. 죄를 지은 벤을 괴롭게 파괴시켜야 돼. 어떤 구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벤은 가족을 상실한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고, 그래서 이 황무지에서 고행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그리고 세라는 당신의 고행에 동참하겠다. 그것이 나에게 상실이어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당신을 파괴하더라도. 근데 이 구원의 방식이, 그래서 이걸 사주다니 정말 감격했어. 본인을 파괴하는 본인의 고행에, 본인의 여행, 혈로 역정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자,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술을 여기에 이쁜 병에 담아서
더 드세요가 되는 거지. 당장 술로 채워야지. 그래서 오늘 도박하러 갈래요? 같이 가서 몇 시간 동안 한번 해봐요. 지금 세라는 어쩌면 이 사람을 유혹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도박에 좀 빠지면 술 중독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세라만의 방식으로 벤을 살리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박은 계획이 없지만 당신이 내 돈을 맡아주면 200불 정도는 가볍게 날릴 수 있지. 기분 좋게 날릴 수 있지. 술과 도박은 뭐 50보 100보긴 한데 노숙자가 돼서라도 일단 목숨이 위협받지는 않으니까 지금 술 중독에서만 벗어날 수 있으면 약간 세라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저런 도박을 한번 권유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서 도박을 하러 와서 키스를 하고 그런 막 사랑을 속삭이는 정열적인 순간들이 지나가고 근데 여기에서 아주 잠깐 시간이 흐른 뒤에 나는 그의 아빠야 하면서 그 소리를 치다가 결국 도박장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벤의 머릿속에는 그 아들의 상실 그게 큰 트라우마가 됐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명확히 나오진 않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집에 와서 세라가 사준 그 옷을 처음으로 꺼내 입고 같이 데이트를 하러 간 건데 역시 마셔본 분이라 칵테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칵테일을 만들어서 드시는군요. 여기서 이제 화면이 갑자기 이제 밝아지면서 막 술에 깨려고 하고 그때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러면서 필름이 끊겼다가 이어졌다 하는 그 상황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라는 오히려 그렇게 술에 의존하고 필름에 끊기고 세상으로부터 더 밀려나는 이 사람을 더 끌어안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지금까지도 계속 필름이 끊겨왔던 거죠. 딱 이 장면이네요. 제가 이 썸네일로 만든 장면. 그래서 당신을 끌어내서 길에 던져버리려고 하길래 우리가 그 카지노에 안 나타나겠다고 약속했어요. 세라는 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벤은 세상에 무시당하는 어떻게 보면 밀려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세라도 밀려나고 있어. 아까 그 사막을 혼자 걷는 그 승려를 다시 떠올려 보면 그 승려에게 물을 주고 승려 옆에서 수발을 들기 시작한 거야. 그 마을의 소녀가 부모를 전염병으로 잃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흑세무민하는 승려를 돌본다고 그 여자 아이까지 추방하기는 지경에 이르러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됐어. 세라는 우리가 함께 쫓겨나는 과정을 겪었어. 네, 우리요. 그래서 감격했어.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가? 세라는 벤을 만나서 벤을 의지하고 있지만 서서히 벤하고 같이 세상에서 쫓겨나고 있거든요. 이 영화가 주는 어떤 죽음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세라에게 어떻게 그렇게 착하지? 근데 세라가 당신은 천사야 어떻게 그렇게 착하지? 그러면서 우리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 걸 느끼면서 벤이 뒤에서 조금 충격적인 또 시도를 해요. 근데 그 장면을 여기서 그걸 생각해야 돼. 벤은 세라가 너무나 천사 같고 함께 카지노에서 쫓겨나 줄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야. 다시는 카지노를 가지 않아. 왜냐면 세라한테는 카지노가 약간의 어떤 공간이냐면 좀 호객도 가능한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난동으로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마을에서 쫓겨나는 소녀. 지금 사람들이 무시하는 승려를 괜히 돕다가 마을에서 같이 쫓겨나는 뭐 그런 상황. 그러면서 세라는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랑의 본질이 서로가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당신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세라가 가장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상황이죠. 당신이 필요해요. 상대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를 필요로 한다는 말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그렇게 세라는 오늘 밤 일해야 돼요. 그리고 벤도 안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벤은 또 다른 곳에 와서 또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어떤 여자에게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남자가 벤과 이 여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남자친구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벤하고 괜히 말을 섞는 거예요. 뭐 술 한잔 사라고. 그러면서 벤은 저 남자한테 한 잔 사줘도 돼?
네 여자친구 같은데 사? 근데 이 남자는 또 질투가 나지만 또 센 척 해야 되니까 아이 뭐 니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여자는 자기 남자친구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아 오늘 뭐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막 만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자친구가 결국 못 참고 막 내가 추잡한 짓을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아니 지 여자친구가 그랬는데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그래서 결국 그 남자가 벤을 코피가 날 정도로 때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또 그 남자를 쫓아가. 이 사랑이란 이런 건가?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건 이 사장도 벤이 잘못한 건 없는 걸 알거든요. 그래도 여기서도 결국 쫓겨나. 그러니까 벤은 그 선의를 가지고 행동한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또 쫓겨나죠. 그래서 세라가 준 선물에 이 셔츠 거의 뭐 하루 정도 입고 거기가 또 피범벅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뭐 금방 끝나는 상황, 끝나는 삶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 싸웠냐, 싸움은 안 한다더니 왕이라도 된 기분이야. 여기서 천방지축 아가씨를 보호해주려 했을 뿐이야. 그러면서 코피해를 흘렸으면서도 나는 왕이 된 기분이야. 본인도 그 벤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게 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본인을 파괴하는 거고. 그래서 또 옷을 사러 나가자고. 세라는 벤한테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싶어. 그리고 이 둘이 뭐 같이 또 쇼핑을 하러 가는데 이 댄서 같은 옷을 입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 영화가 색감이 바뀔 거라는 암시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데 벤은 실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세라는 평지를 걷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앞날이 보여지는 거죠. 벤은 나락으로 갈 거다. 벤과 세라는 점점 멀어질 거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벤이 귀걸이를 선물하는구나. 그 이거 한쪽하고 다른 거 한쪽. 사실 한쪽만 사려고 했는데 격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귀걸이는 양쪽에 해야 완성이잖아요. 근데 벤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 어쨌건 내가 귀걸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의미 있는 선물인데 그거를 그 의미를 너에게 완전히 달아주고 싶지 않아. 하나씩 하나씩 한 발씩만 걸쳐 있고 네가 나에게 온전한 관계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없어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제 한쪽만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날 밤에 세라는 또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상처를 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벤이 질투하기 시작해요. 네가 다른 남자랑 잘 때 이제 이런 게 느껴질 거다라는 말이랑 나도 따라가서 당신 상대한테 어떠냐고 물어볼 거라든가 이제 세라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그러니까 나는 고행자로서 세상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피해받지 않고 묵묵히 이 임무를 수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사랑이 시작되니 어때요? 그것이 또 고행이 돼.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감정이 주변에 상처를 준단 말이지. 그거를부터 초월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행을 한단 말이 하죠. 근데 이 질투로 인해서 세라를 상처 준단 말이야. 저 천사 같은 세라를 또 상처 줬어. 벤은 어때요? 더 스스로를 파괴하고자 해. 자신을 더 혐오스럽게 생각해. 내가 이 사람을 질투했고 이 사람을 상처 줘놓고 자기 자신을 더 혐오하게 돼. 세라는 그 사람들 몰라요. 나중에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은 너한테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도 3시쯤 오겠다고. 그래도 세라는 지금 벤의 그런 날카로운 말에 영향을 안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도 내가 올 때 당신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상처 줘도 괜찮으니까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뭐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진짜 사막을 얘기해. 사막이 멋진 곳인데 이틀 정도 같이 갈까요? 라스베가스랑 사막이 모르겠어요. 이게 지형적으로 붙어 있어서 그냥 우연히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라스베가스랑 사막은 같은 맥락에서 존재해요. 메마른 곳,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런 부분에서 라스베가스는 사막인 거지. 그래서 두 사람은 물 위에 떠 있는 옛날 영화를 보고요. 그래서 사막으로 와서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뭐 수영장에서도 같이 놀고 이러는데 물 속에서 술을 마시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익사하는 이런 상황에서 세라가 숨을 불어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 잠깐의 숨을 불어 넣어주는 게 이 영화 전체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의 하나의 상징이지. 스스로를 파괴시켜 나가는 사람에게 한 잠깐의 숨을 불어 넣어준 게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세라와 벤의 만남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아까 에스컬레이터는 내려가고 있었고, 그리고 저 잠깐 산소를 불어 넣어주는 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잠깐 로맨틱한 상황이 벌어질 뻔하지만 벤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저런 책상을 막 깨버려. 그래서 또 피가 나고. 그래서 여기서조차 쫓겨나요. 여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내일 아침에 당장 나가라. 다시는 얼씬되지 마라. 약간 사람 취급받지 못하지.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두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또 쫓겨납니다. 라스베가스 도박장에서도 쫓겨나고 사막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세라는 벤한테 병원에 가봐라. 하지만 안 가죠. 그러면서 호텔로 돌아가요. 나한테 병원에 가라고? 아, 나한테 지금 이 존재를 파괴해야 되는 나의 이 임무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당신은 호텔방에서 말려 죽으려고? 근데 이제 세라는 내가 말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라고 또 붙잡고요. 그렇게 세라는 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초커와 십자가가 또 확대돼서 나와요. 십자가와 초커는 구속과 순수를 상징하는 거겠죠? 저 어떤 세라 마음속에 가진.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일을 다 보고 돌아왔어요. 세라가 돈을 벌어왔어. 그 돈으로 이제 그래서 카지노에서 또 놀다가 가족 사진 불타는 장면을 막 떠올리고 이제 그렇게 놀다가 더 왔는데 여기에 지금 벤이 카지노에서 만났던 여자를 세라 집에 다른 여자랑 와가지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라가 이제 그건 못 참고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벤은 스스로가 쫓겨나고 싶었던 마음이겠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세라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망침으로써 세라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널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거지. 세라 입장에서는 어쨌건 내가 이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랑이 된다. 이런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 세라가 좀 이렇게 철없는 아이들에게 이게 가가지고 폭력적인 일을 또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좀 험한 일을 당하고 얼굴이랑 막 이런 게 다 멍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침에서야 이제 뭐 풀려나는 식으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세라의 어떻게 보면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유리라는 아버지도 잃고 벤이라는 사랑도 잃었어. 벤인도 떠나갔고 유리도 떠나갔어. 그래서 온전히 세상 속에 던져진 상황이니까 그래서 완전히 세상 속에 벌거벗겨진 느낌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에 낯선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말 그대로 벌거벗겨진 채로 세상에 던져져 버린 상황이 돼버렸지. 그래서 뭐 거의 강도라도 당한 거냐, 택시비는 있냐. 지금 강도를 당했을지 모르는 이렇게 막 얼굴에도 막 피멍이 든 사람에게 택시비가 있냐고 묻는 그런 택시기사.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물질만이 존재하는 관계죠. 돈이 있냐고 묻는. 그러면서 또 설상가상으로 벤도 떠났는데 집에서도 쫓겨나. 이 집에서도 왜냐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랑 있으면서 주변에 피해를 또 많이 주니까 이 집주인까지도 쫓아내버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카지노에서도 벤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카지노에도 입장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한 택시기사가 이런 조언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벤한테 전화가 왔어. 갑자기 벤한테 전화가 와서 다시 또 벤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어두운 방에서 죽어가는 벤을 발견해. 어떻게 보면 세라는 벤을 이해하겠죠. 이 사람이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끌어들였다는 거를 세라는 그냥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지. 그 부분을 이해하겠지. 벤은 세라에 대해서 진짜 마음이 생겨나니까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를 본인은 용납할 수 없거든. 진짜로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거를 본인은 인정할 수 없거든. 그렇게 이 마지막, 오히려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찾아줬다는 것이 세라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느껴지죠. 벤의 죽음으로 벤은 세라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야. 왜 용납할 수 없냐면 본인의 지금 이 남은 삶의 의미는 자신을 파괴해야 되거든.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할 테니까 벤은 인간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 인간과 깊은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파괴시켜버리려고 여기 왔는데 또 이렇게 천사 같은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이 사람에게 그런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자신이 더 수치스럽고 견딜 수 없어. 죽어가는 벤은 세라에게는 때 사랑이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이 사랑 곁에는 나밖에 없거든. 벤은 세라를 보고 싶어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가 정말 존재할까요? 그게 지금 여기서 영화에서의 결말이죠. 벤은 세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자신을 파괴시켜요. 내가 이 사람 곁에서 더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회피형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온전히 나만 사랑했고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존재로서 완성함으로써 그 불안을 해소하는 불안정한 세라. 이렇게 헤어져서 미안해.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술을 들이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두 사람은 관계를 맺어요. 이게 아마 두 사람 사이에서 첫 관계일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벤이 이 관계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거든요. 이 죽음을 세라는 함께 했죠.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을 세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준 거고, 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변화하길 기대하지 않았다.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마찬가지였다.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많은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 얘기가 좋았고 그는 날 원했고 지금 세라에게는 기억으로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는 건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24시간 함께 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뭐 매일 살면서도 대화를 뭐 한두 시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충만해지잖아요. 외로움이 그렇게 해소가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를 찾아오는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내 외로움을 해소한단 말이에요. 외로움은 그런 거거든. 질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거든. 양쪽으로 해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라에게는 그 내가 누군가 완벽히 그 사람의 삶을 통틀어서 세라가 보는 벤은 그 사람의 삶이 끝나가는 순간까지도 나를 찾았고 나를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니 세라에게는 그게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사랑이 되겠지. 아니 내가 방금 말했던 그 외로움의 해소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 양적인 외로움의 해소군과 질적인 외로움의 해소군을 이제 대조 비교를 했는데 질적인 쪽이 더 뭐랄까 외로움 해소가 더 컸다. 더 건강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렇게 이 벤의 죽음 그리고 세라의 추억으로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은 마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1시간을 보내는 게 내가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일주일 내내 같이 어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로움을 해소시켜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걸 인생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진짜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1년을 연애를 했어도 그 사람과의 사랑하는 시간이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나를 충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캐리비안의 해적인데 거기서 올랜도 블룸이 4년에 한 번씩 올라와야 돼. 그 와중에 애도 만들었어.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건 어쩌면 또 자신의 또 착각이기도 하고 근데 그 자신이 그 착각을 통해서 또 외로움이 해소가 되고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고 그게 또 인생이지. 근데 이 영화는 진짜 여러 가지로 종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적인 어떤 순교자 그리고 순교자는 그 순교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그 순교자를 동경하는 그 동네 여자가 그 사람과 동행을 하면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고 그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 사람의 순교를 목도하고 그 순교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거를 추억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약간 종교적인 해석도 되게 가능한 영화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라스베가스 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부분들을 더 배치시킨 것 같아. 왜냐면 그건 메마른 거니까.
지금 같이 얘기했던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종교적인 더 깊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은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